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제무역 이론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아주 놀라우면서도 강력한 정리 하나를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죠. 하지만 그 내용은요, 진짜 마법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국제경제학이라는 큰 지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국제경제학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죠. 하나는 상품거래, 즉 국제무역론이고 다른 하나는 돈의 흐름, 국제금융론입니다. 오늘 배울 이 정리는요, 바로 그 국제무역론의 핵심 기둥, 핵셔 올인 모형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예요. 이걸 이해하면 단순히 물건이 오고 가는 걸 넘어서 자유무역이 전 세계 노동자들의 월급에 또 소득 불평등에 어떤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기 기술 수준이 아주 높은 미국의 노동자가 있고 저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멕시코 노동자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서로 국경을 넘어서 이민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두 나라 사이에 자동차나 아보카도 같은 상품만 자유롭게 오고 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두 사람의 월급이 완전히 똑같아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아니 교수님, 그건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나라마다 물가도 다르고 뭐 생산성도 완전 다른데 어떻게 그냥 물건 좀 사고 판다고 월급이 똑같아져요? 너무 비현실적인데요? 하하,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바로 그 상식과 직관을 뛰어넘는 지점? 거기가 바로 경제학이 진짜 재밌어지는 포인트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논리의 문을 저랑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막 복잡한 그래프부터 보면 머리 아프니까 우리한테 좀 친숙한 캐릭터들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보죠. 노동력이 아주 풍부해서 뭐든 작게 만드는 데 특화된 개미맨의 나라가 있고요. 반대로 최첨단 기술과 자본이 막 넘쳐나는 아이언맨의 나라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개미맨의 나라는 어때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노동력이 풍부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은 좀 상대적으로 싸겠죠. 그래서 아이언맨 수트에 들어가는 아주 작고 정밀한 부품처럼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즉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언맨의 나라는요, 자본과 기술이 넘쳐나니까 임금이 높겠죠. 그래서 첨단 수트 같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핵셔 올인 모형의 기본 원리였죠. 자, 이제부터 마법이 시작됩니다. 두 나라가 자유무역을 딱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개미맨 나라의 정밀 부품이 아이언맨 나라로 불티나게 팔려나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부품 만드는 공장들은 사람을 더 뽑아야겠죠?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니까 서로 사람 구하려고 경쟁이 붙고 자연스럽게 개미맨 나라의 임금은 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아이언맨 나라에서는 더 싼 수입 부품이 들어오니까 자국 내 부품 공장들은 문을 닫거나 생산을 줄이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노동자 수요가 줄어서 임금은 내려가는 압력을 받게 돼요. 이 과정이 양쪽에서 계속되다 보면 결국 두 나라의 임금이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교수님 잠깐만요. 그럼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마치 개미맨 나라의 노동자들이 아이언맨 나라로 직접 이민을 간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와, 정확히 짚었네요. 아주 훌륭한 통찰이에요. 상품에 녹아있는 노동력과 자본이 간접적으로 국경을 넘나들면서 마치 진짜 노동과 자본이 직접 움직인 것과 똑같은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게 바로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로 감을 잡았으니까 이 마법이 도대체 어떤 설계도 위에서 작동하는 건지 직접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놀라운 현상을 어떻게 딱 하나의 그림으로 증명해냈는지 그 논리의 건축물을 함께 살펴보시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제가 돋보기를 들고 보듯 하나하나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와, 처음 보면 이게 대체 뭐야? 싶죠? 괜찮아요. 국제경제학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 중 하나거든요. 이 그림은 마치 두 나라 경제의 구조를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거예요. 이 안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그림을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뼈대부터 봐야죠. 그래프의 축을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세로축 한번 볼까요? W 나누기 R. 임금을 자본의 가격인 임대료로 나눈 값인데 이걸 요소가격 비율이라고 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건 그냥 노동의 몸값 대 자본의 몸값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 값이 높을수록 노동이 더 비싸다는 뜻이죠.
자, 그럼 가로축은요? K 나누기 L, 자본을 노동으로 나눈 값, 요소 집약도입니다. 이건 노동자 한 명이 기계를 몇 대나 다루냐, 뭐 이런 거죠. 간단하게 세로축은 가격 비율, 가로축은 수량 비율,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프 가운데 KX랑 KY라고 표시된 두 개의 선이 원점에서 쫙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 두 선이 만드는 이 공간, 마치 깔때기 같기도 하고 원뿔 같기도 한 이 공간에 주목해 주세요. 경제학자들이 이걸 좀 멋있는 이름으로 다각화의 원뿔, 콘 오브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왜냐? 만약 한 나라의 전체 자본 노동 비율이 이 원뿔 안에만 있다면 그 나라는 X제와 Y제 두 상품을 모두 생산하는 다각화된 생산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점은 두 나라의 자원량이 서로 달라도 이 원뿔 안에만 있기만 하면 자유무역을 했을 때 두 나라의 임금과 자본 가격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 원뿔이 바로 마법이 일어나는 부대인 셈이죠. 그럼 만약에 어떤 나라가 이 원뿔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B 프라임 지점처럼 아주 오른쪽에 있는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이 나라는 노동자에 비해 기계, 즉 자본이 너무나도 풍부해서 굳이 노동 많이 쓰는 노동집약적인 X제는 만들 생각도 안 하고 모든 자원을 자본집약적인 Y제 생산에 올인해버리는 거죠. 이걸 완전 특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한 상품 생산에만 몰두하게 되면 두 나라의 생산 구조가 너무 달라져서 자유무역을 해도 임금이 같아지는 마법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식으로 보면 이 원리가 더 명확해져요. 자, 이 식 한번 보세요. 노동자의 임금 W라는 건 결국 내가 만든 물건의 시장 가격 PX에다가 내가 얼마나 생산에 기여했는지, 즉 나의 생산성 MPX를 곱한 값이거든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죠? 비싼 물건을 효율적으로 잘 만드는 사람이 높은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유무역을 하면 전 세계의 물건값 PX가 같아지고 만약 두 나라의 기술 수준이 같아서 생산성 MPX도 같다면 그럼 당연히 그 결과물인 임금 W도 같아질 수밖에 없겠네 라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 설명은 정말 명쾌한데 근데 진짜 현실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 노동자 임금이 같아졌다는 뉴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질문이 나와야죠. 모든 위대한 이론은 현실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론이라는 완벽한 설계도와 아주 복잡한 현실 세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짚어볼 시간입니다. 이 이론이 현실이랑 좀 다른 이유는요. 이 이론이 작동하려면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뭐랄까 거의 무균실 수준으로 아주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이론은 두 나라 기술 수준이 완벽하게 같다고 가정하는데 현실에선 당연히 기술 격차가 있죠. 또 배송비나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이 없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물건 보내는데 돈 들고 나라마다 세금을 매기잖아요. 이런 현실의 마찰들이 이론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걸 방해하면서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아까 그래프에서 봤던 완전 특화가 아주 중요한 예외 조건이죠. 미국과 방글라데시처럼 두 나라의 경제 구조나 자원 보유량이 너무 극단적으로 달라서 각자 완전히 다른 상품 생산에만 올인하게 되면 요소 가격이 같아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요소 집약도 역전이라는 현상이에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두 곡선이 중간에 서로 교차하고 있죠? 이게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농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농업이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일하죠. 이건 노동집약적 산업이에요. 근데 미국 농업은요? 거대한 트랙터, GPS, 드론, 이건 완전 자본집약적 산업이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농업인데도 나라에 따라서 그 생산 방식의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면 우리 이론의 대전제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요소 가격 균등화는 일어나기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예외도 많고 현실과 다른데 이 이론 그냥 교과서에나 있는 쓸모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론이 현실을 100% 똑같이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과 그 방향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강력한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진짜 알맹이입니다.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는 현실에서 임금이 완벽하게 똑같아진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각 나라의 임금과 자본 수익률이 서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아주 강력한 힘, 즉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진국의 비숙련 노동자들은 임금 하락 압력을 받게 되고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은 임금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세계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 이론 없이는 제대로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제경제학 맞아요. 쉽지 않아요. 어렵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처럼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이론 하나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이 세상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렌즈이자 무기가 될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저랑 같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신문 국제면의 경제 뉴스들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입체적인 퍼즐처럼 맞춰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